1955년 3월 15일 미국 조지아. 두 명의 남자는 조지아 앨버니에 위치한 수중 동굴을 탐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정식으로 지도화되지 않은 동굴을 직접 조사해 동굴 지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중 동굴은 다른 것과 달리 특유의 푸른빛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라듐이라는 방사능 원소가 녹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듐이 가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위험천만한 탐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조지아주 앨버니에 위치한 레이디엄 스프링스는 방사선 원소인 라듐이 물속에 함유되어 있어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는 호수로 유명합니다. 과거에는 라듐이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대단한 치유 효과를 지녔다 라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주목받았으나 실제로는 장기간 노출 시 빈혈이나 백내장, 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능 원소입니다. 현재 레이디엄 스프링스는 지역 당국이 공원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로 인해 일반인들의 수영이나 다이빙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955년 당시 28세였던 머레이 앤더슨과 그의 친구 도널드 가르는 레이디엄 스프링스가 아직 제대로 지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수중 동굴을 처음으로 파악하고 자신들이 만든 지도까지 완성하여 명성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알려진 바로는 레이디엄 스프링스가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수중 동굴 중 하나이고 동굴 내부는 약 500m 정도의 복잡한 벌집 형태로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1950년대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다이빙 안전 규정이나 특수 장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고품질 다이빙 장비가 없진 않았으나 워낙 값이 비쌌고 앤더슨과 도널드는 이를 살 재정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폐기된 부품들을 모으고 근처 철물점을 돌며 쓸 만한 재료를 구해 직접 다이빙 장비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번 다이빙 외에도 과거 조지아 주에서 다이빙을 같이 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의 실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다이빙 장비나 다이빙 실력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지만 1950년대 당시 극한 스포츠로 분류되던 동굴 다이빙에 대한 열망과 무엇보다 이 미지의 방사능 수중 동굴을 탐험해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결의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55년 3월 15일 앤더슨과 도널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이 직접 만든 수제 다이빙 장비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레이디엄 스프링스로 향해 호숫가에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미지의 동굴을 탐사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찬 두 사람은 곧 호수로 입수했지만 동굴 구조가 벌집처럼 복잡하게 이어져 있다는 점과 그 범위가 얼마나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은 호수 바닥에 숨겨져 있던 폭 1m가량의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좁은 틈새였지만 둘은 어떻게든 몸을 밀어넣었고 결국 동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다이빙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공기통도 무한정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둘은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정된 다이빙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최대한 빠르게 지도화를 마치기 위해 그들은 탐사 구역을 나누어 각자 따로 동굴을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도널드는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며 퇴적물을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동굴 깊숙한 곳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지도를 그려나갔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앤더슨은 미지의 동굴을 탐험한다는 흥분감에 사로잡혀 도널드가 설치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로 같은 동굴 속에서 새로운 통로를 찾아보겠다며 여러 갈래의 좁은 통로를 헤쳐나갔습니다. 앤더슨이 들어간 통로는 특히 비좁았고 그로 인해 바닥 퇴적물이 한꺼번에 부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나빠지는 이른바 실트 아웃 현상이 발생했지만 앤더슨은 여기서 한 번 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통 다이버라면 시야가 사라지면 되돌아가는 편이 안전하건만 그는 더 깊은 곳에 새로운 길이 있을 거라 믿고 무리하게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갈수록 좁아졌고 앤더슨은 당황하기 시작했으나 지도하라는 목표를 위해 계속 전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수제 손전등이 갑자기 고장나 버렸습니다. 게다가 여분의 손전등도 챙겨오지 않았으므로 앤더슨은 칠흑 같은 동굴 안에서 완전히 어둠 속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점점 패닉에 빠졌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이리저리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수영을 시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기통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급히 출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도널드는 공기통에 남은 공기를 확인하고 더 깊은 곳을 탐사하기보다는 일단 수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설치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수면 위로 돌아가면서 그는 앤더슨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약간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앤더슨은 다른 통로에서 탐색 중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앤더슨이 1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널드는 그제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 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지인인 다이버 2명을 불러 앤더슨을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시간은 깊은 밤이었지만 앤더슨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세 사람은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부 시야는 극도로 나빠 손전등을 비춰도 몇 센티미터 앞을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도널드가 낮에 설치해 두었던 가이드라인 끝 약 60m 지점부터 수색을 시작했으나 암흑의 동굴 안을 몇 시간 동안 헤매도 앤더슨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로 더 지체했다가는 구조대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기에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아무 성과 없이 수면으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도널드는 도저히 앤더슨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미 몸과 정신 모두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이빙을 반복했기에 추가로 잠수할 체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에 빠진 도널드는 다음날 아침이 밝자 결국 해군 다이버 팀에 연락해 집중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해군 다이버 팀은 호수에 도착하자마자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밤새 부유물이 가라앉아서 동굴 내부의 시야가 전날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가이드라인 끝 60m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주변을 면밀히 살펴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앤더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동굴 천장 부근에 떠 있는 상태였고 산소 호흡기는 이미 입에서 벗겨져 있었습니다. 근처에서는 망가진 그의 손전등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앤더슨이 발견된 지점이 다이빙 라인 바로 인근이었다는 점입니다. 전날 밤 도널드와 다이버 2명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던 이유는 동굴 구조가 매우 복잡한 데다 시야가 최악이었던 탓에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있었던 앤더슨조차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앤더슨의 시신은 물 밖으로 옮겨졌고 그의 죽음은 미국 최초로 공식 기록된 다이빙 사망 사고로 알려지게 되어 다이빙 커뮤니티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안전 가이드라인 설치의 중요성, 여분의 손전등 지참, 그리고 공기통 3분 아래 법칙을 비롯한 여러 다이빙 안전 수칙을 정립하고 보급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앤더슨의 희생은 동굴 다이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다이버 사망 사고가 많은 교훈을 남겼고 이후 다이빙계 전반에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이번 사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